매우 쉽습니다.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 딱 봐도 쉬워요. 아니에요. 과학 아니고요. 신 엘리트론. 사회 문화의 4번인데요. 몇 줄이에요? 페이지 126쪽. 이거 남도 너무 많은데. 진짜 쉬워요. 나도 사실 이건 알지? 방금 수업 준비를 했어. 그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수업 준비를 했단 말이야? 다음에 좀 꼼꼼하게 하죠. 그만큼 평이한 지문으로 벌트가 보여집니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5분 컷 했는데요. 수업 준비를. 이게 진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수고해봅시다. 자, 평이하더라고요.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다. 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정책들이 있겠지. 요새 무슨 정책 있지? 정치 좀 아니? 아니요. 이대 증원. 모든 지금 이런 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 산재한 문제 해결,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이겠지. 정책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거구나. 그리고 더 나은 미래상, 그치? 더 나은 미래, 뭔가 의사가 많아서 우리 죽는 사람을 먹게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방향 또는 지침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야. 그게 바로 정책이래. 그럼 정책 결정은 누가 해? 그럼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정부겠죠.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 검토를 통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거는 어떨까요? 하면서 통해서 채택한 미래지향적인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할 거고요. 정부나 국가기관이 하겠지. 여기에서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역시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뭔가 그 미래상을 위해서 뭔가 수많은 대안들을 다 탐색해보고 미래 지향적인 행동 대안 또는 지침으로 정책 결정을 내렸을 거야. 미래 지향적 행동. 이 정도 이해하면 솔직히 어려울 거 없는 내용들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견해가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있지.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뭘로 보냐에 따라 다원주의의 입장과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와 관련된 이슈로 견해가 두 가지가 나뉘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가 누구냐? 정책 결정은요,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상적인 약간 다원주의의 입장과. 자, 다원주의는 뭘 주장하는 거야? 정책을 누가 결정한다? 다양한 집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당 여러 개도 있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진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해줘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흔히 나는 사실 정치를 잘 몰라. 근데 보편적인 진보와 보수로 구분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기득권자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주로 진보 계층은 우리가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흔히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다원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정치인이 있으니까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야. 왜? 정치인들도 여러 명이고 정당도 여러 개고 얼마나 다양해.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정치인들은 어쨌든 모두 다 기득권자라는 사실이야. 얘네들 다 돈 많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엘리트잖아. 그게 엘리트론입니다. 야, 뭔 개소리냐. 이게 바로 엘리트론이야. 너희 그렇게 대가리가 꽃받치니? 걔네들이 진짜 다양한 집단의 견해를 대변할 것 같아? 걔네들 다 엘리트인데? 요게 엘리트론입니다. 아니다. 어차피 다 엘리트다. 그게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자, 얘는 엘리트가 엘리트들이 하는 거다. 엘리트들만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게 바로 엘리트론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론은요, 한 2개 정도로 또 더 나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 신엘리트론이 있습니다. 엘리트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서 이제 신엘리트론은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 봐. 자,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치? 지배 엘리트 뭐 있겠지? 엘리트는 우리 사회는 진짜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얘네들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는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신엘리트론이래. 자, 그러면서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직책상의 상호 연관성 등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고요.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자, 첫 번째 특성은 어떻대? 얘네들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사실 다 같은 놈이고 폐쇄적이에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정당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 근데 어차피 뭐야? 똑같은 놈들이다. 어차피 기득권자다. 뭐 약간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에 다를 수 있지. 근데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요 신엘리트론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정당 차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정당이 다르잖아.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얘네들 다 의견이 다르겠지. 근데 체제 유지,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는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대요. 뭐 진보다 보수다 나누기는 하지만 어차피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대체로 체제를 유지하자.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을 테니까. 그리고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그런 보수적 성격을 갖게 된대요.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겠지, 당연히.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싶어 하고요.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 다른 집단이 뭐야? 시민들이지.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독점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사실 정책 결정에 역할을 못해요. 다른 집단에다가 시민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 대중의 여론이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론도 모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런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중의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장난질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이야. 아무리 진보 정당이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야? 점진적이고 안정, 지금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기득권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정책은 늘 점진적이고 천천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안정지향적일 거야. 이게 결론인 거지. 자, 신엘렉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만 나온 게 바로 무의사 결정문입니다.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문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의사 결정. 신엘리트론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은 어떤 거야? 이런 의제 설정도 다 얘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엘리트들이 우리가 막 정책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 이 옵션들조차 다 뭐야?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거고, 엘리트들이 자신의 뭔가 이런 기득권에 피해가 될 만한 건 미리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를 해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사실상 빙산의 일각, 얘네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만 의제로 통과하고,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해관계에 뭔가 합치해 이득이 돼. 그러면 의제가 되고요.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뭔가 피해가 돼.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한대? 그렇지, 제거해. 그러면 의제에서 뭔가 방지된다. 그러니까 아예 의제 설정 과정조차 들어갈 수 없게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의도적으로 제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게 될 겁니다. 자,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판료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을 한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사실상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압이지. 엘리트들의 외압이 어디서나 존재한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정책 결정, 지배 엘리트들의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걸 막지 못해. 그러면 얘네는 만약에 어떻게 해서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위협이 어쩌다 보니 의제 설정까지는 됐을 수 있잖아. 의제로 등록은 됐어. 그래도 얘네들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부러 이게 뭔가 수정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면서 편집을 해서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예산을 감축하거나 집행자를 매수해서 정책 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정책 평가와 완료 단계에서는 또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편견 같은 걸 동원해서 일부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서 정책을 종결시켜. 뭔가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친구가 오면 모든 과정에서, 자, 이건 그냥 얘들아 정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진입되는 걸 막는데, 못 막으면 정책 결정일 때 뭐하고? 수정 축소. 밑줄 칩시다. 수정 축소. 근데 얘가 이제 정책 집행까지 오면 뭐해? 방해하고. 그 다음 정책 평가랑 정책 완료 단계가 오면 부정적 평가를 유도해. 우리의 그러니까 편견 같은 거 끌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이런 식의 편견 같은 걸 끌어오면서 약간 일부러 정책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지. 자,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방법이 있겠죠. 자, 방법. 그럼 어떤 식으로 요걸 이끌어내냐, 엘리트에게 위협이 되는 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제거하냐, how to에 대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냐, 3개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폭력의 사용. 웃겨요. 자,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수단입니다. 1. 폭력. 근데 이거 너무 옛날 거긴 해. 옛날에는 폭력의 사용을 했겠죠. 자, 첫 번째 폭력의 사용.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지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겠죠. 그냥 폭력을 쓰면 되는데. 자,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근데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서 폭력 쓰면 찍어서 올리면 이슈 될 텐데 안 되겠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요건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 뭐 하도록 막아? 의제화되는 걸 막습니다. 의제화 자체를 막아. 뭐 예를 들어 의제화 하려고 하는 애 있으면 이제 폭력으로 이제 입 막아버리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직접적이야. 얘의 특징 직접적. 근데 위험해. 신중해야 해. 이게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권력의 행사인데요. 자,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 위에 게 폭력의 사용이 바로 어떤 거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거였지. 근데 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역시나 방지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요거는 이제 채택되는 거를 방지해버리는 거야. 의제가 되지 않도록 의제 설정 과정에서 외압을 또 역시나 주는 거죠.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 글자, 두 글자로 뭐야? 협박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행사가 협박이죠. 때리지는 않는데 약간 너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한다. 나 쟤랑 어떤 사이인데 너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하는 게 바로 요 친구죠. 그래서 이거 소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수단까지 합니다.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적극적인 방법도 있대. 근데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이진 않대. 뭔가 말로 한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자,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해요.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었던 거죠. 정신적인 걸 얻는 거.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 규범 및 신념. 우리가 뭔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를 비민주적인 것이다. 비애국적인 것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러면서 약간 폄하하는 거야.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해서 이거 근데 좀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억압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대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요거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냥 아예 그냥 우리나라 그런 기저에 깔린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지 막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 게 뭐가 된다? 네 번째. 그 기존의 규범을 강화. 규범을 수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야, 바꿨잖아. 야, 더 낫게 바꿨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걸 바꿔야 한다라는 견해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이미 바꿨는데, 이미 좋게 수정했는데 또 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런 방식들이 있대요. 이런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둘째나 셋째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 1번 방법은 잘 안 쓰죠. 자, 이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 얘네 둘 특징이 뭐래? 이게 만약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1번이면 드러나지. 근데 2번, 3번은 약간 조작하는 거다 보니까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이 표면적이다. 여기 이면적이다. 네, 표면으로 잘 안 드러나는 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 프레이라는 사람은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는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면적이다 보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 자, 이제는 뭐야?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거야. 길기는 한데 쉽지. 쉽지 않아? 이건 나는 역대 쉽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안 돼 이러면서 했지. 자, 프레이가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무의사 결정 확인법을 알려줍니다. 무의사 확인법.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집 가서 다시 읽어봐야 돼. 내 짐은 다 절대 안 읽을 거지. 네.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공부했는데. 학교 수업 이렇게 들어? 들고 또 들으면 뭐 그럼 이해는 좀 되겠지. 자, 그래서요. 자, 우리 프레이시는요. 첫 번째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해야 돼요. 첫 번째 핵심 쟁점 선정. 자, 이 방법은요. 자,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자,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쟁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배분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배분에 대한 도전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내세워야 된대요. 당연히 배분이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일 텐데 이걸 건들면 도전을 유발하는 거겠지.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돼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향력의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된다. 자, 핵심 쟁점의 선정을 하는데 이 핵심 쟁점은 어떤 거여야 되는데 배분 원리에 대한 도전이어야 되는데 기존의 배분 원리에 대한 도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는 핵심 쟁점이 뭐였어? 그럼 뭔가 배분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된 영향력을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증명 방법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무의사 결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방지 권력 체제의 체계의 증명.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적정한 정책 결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적정한 정책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무의사 결정론 같은 거겠죠. 무의사 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많은 당연히 쟁점이 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지, 문제화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정책이 결정되어야 돼. 근데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게 사실은 다 누구 때문이나 이 엘리트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사 결정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의사 결정론을 이제 실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정리하면 뭐야? 정책은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애석하게도 정책 결정자들은 모두 다 엘리트라서 사실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엘리트, 기득권자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신엘리트론이죠.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우리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의 정책은 뭔가 진보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점진적이거나 안정지향적인 특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정책만 내세우기 위해서 무의사결정론이라는 걸 실현하기도 한대요. 무의사결정론은 뭐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친구들만 의제로 설정을 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의제의 모든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인데 그게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레이는 이런 무의사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증명하도록 해서 이게 무의사결정이 아니다. 무의사결정에 이런 폭력의 사용이나 권력의 행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편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정부 EJS는 뭐예요? 어? EJS 정부. 아, 주어. 정부가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문제